자, 우리 12쪽 한번 보죠. 12쪽. 자, 이 한번 보시면 얘는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요. 부정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선택지 점검 빨리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시험이니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1번 봤더니, 그죠? 자, 히브리 신화의 신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한국 무속 신화의 신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한국 건국 신화의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 신화의 관계와 뭡니까? 신체화생 신화에 보이는 관계 해가지고요. 한국 신화와 신체화생 신화 그러면 여기서 결국 얘기하고 있는 건 한국 무속 신화, 한국 건국 신화, 그 다음에 히브리 신화, 그리고 신체화생 신화에서의 신인간이 초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잡고서 보셔야 돼요. 이거 마냥 비슷한 거 찾으려고 마냥 읽으면 읽기 훈련이 전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글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처음엔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그죠? 선택지 보면서 어떤 내용 중심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머릿속에 좀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죠? 꼭 이럴 때 이제 어렸을 때 책 좀 많이 읽을 거리라는 후회를 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우리 애도 책 많이 안 읽어요. 그죠? 영상 많이 보고 게임이나 많이 하고 그러죠. 저는 직업이 텍스트 읽는 직업이라 많이 보는 거고요. 자, 얘도요, 지금 보면 크게 두 범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얘는 도식화할 때 체크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 가보죠. 1문단에서요. 한국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다른 나라의 신화에 견주어 볼 때 흥미롭다라고 해요. 그러면 한국 신화와 뭡니까? 다른 나라 신화가 큰 축을 이루는 건데, 이 제시문이 재밌는 게 한국 신화에서 신은 뭐래요?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서 뭐한다? 결핍을 해소한다. 그러면 한국 신화의 신은 인간과 결합해서 결핍을 해소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한국 신화에 또 누구? 인간의라고 이 안에서 다시 몇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싶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저는 어떤 방법 쓰냐 하면 한국 신화를 동그라미로 묶었는데 그 안에서 또 나누면 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신은 결합해서 해소 완전한 존재.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인간은 결합을 통해서 존재론적 상승해가지고요. 동그라미 친 것 안에서 또 나뉠 때는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면, 자, 건국신화에서는 신의 초점이니까 그럼 이렇게 표시해야겠네요. 건국신화의 신은 왕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왕이 된 신은 결합해서 자식을 낳고 결핍을 내온다. 1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의 무슨 신화? 무속신화에서는 인간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죠? 무속신화에서 인간은 신과 결합해서 신적 존재가 되고 뭡니까? 상승한다. 그래서 1문단에서 얘기했던 신과 인간의 모습이 각각 한국의 건국신화와 무속신화에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신화에서 신과 인간은 한국신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상호 의존적이고 호혜적이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신화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때요? 위계적이고 종속적인데 이 안에서 히브리 신화와 그 다음에 신체 화생 신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 신화에서도 어쨌든 신이 인간에 뭐 있다?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신체 화생 신화에서도 뭡니까? 인간은 신에게 뭐 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선 두 가지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범주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좀 센스 있게 체크하시고요. 그럼 가보죠. 1번에 자 히브리 신화 맞죠? 인간의 관계 위계적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의 무속신화 그죠? 그 다음에 신은 왕이 되는 거 신이 왕이 되는 건 무속신화가 아니라 뭐였어요? 건국신화의 범주였었죠.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한국의 건국신화 신 결합을 통해서 완전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벌써 1문단에서부터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신화에 보이는 관계와 신체화생신화 한국신화 신체화생신화 다른 신화죠. 그죠? 당연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남이와 세모는 다르다라고 해가지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이 아주 특별한 방법은 아닌데요. 왜 우리가 번거롭게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는 겁니까? 뭐 줄이기 위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독서가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논리 빼고 어휘 빼고 그래서 강화 역학까지 포함해서 8개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 90% 정도가 현재까지는 난도 하의 문제입니다. 뭐 과거 시험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제한된 시간 안에 풀면서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논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문법 문제 같은 건 다소 까다롭기는 하지만 까다로운 측면이 있지만 나머지 독서 부분에서는요. 실수를 줄이는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습량과 비례하는 거죠. 자, 가보죠. 그다음에 그래서 귀찮아하지 마시고 좀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푸는 연습을 평상시에 하셔야 합니다. 그죠? 정말로 귀찮아하시면 안 되고 그냥 느낌 따라 가시지 말고 읽어봐서 왠지 얘 같은데? 왠지 얘 같은데? 그죠? 예.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 중에 그런 친구 있거든요. 그죠? 느낌 따라서 그냥 확인하는 거 느낌 따라서 하는데 점수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죠. 그 느낌 따라서 하는 애 중에 1등급 나오는 애가 있는데 얘는 그런 친구를 가끔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독해를 하는 메커니즘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읽어도 머릿속에서 정보가 조합이 잘 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보통 한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걔는 제가 안 건드려요. 와서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안 하고 혼자서 눈눈안나 읽고 막 이렇게 풀어도 제가 냅둡니다. 왜? 점수가 98, 100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걔는 건드리면 안 되는 애죠. 걔를 건드리는 건 그냥 꾸준히 잘 나온다고 훈련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야, 잘 똑바로 안 나와? 야, 숙제 안 해?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해주면 되지 방법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안 건드리니까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아무나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또 수학을 못해요. 이게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2번도 보면요. 지시 대상 그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아까 봤던 문제와 비슷하네요.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세 사람이 나와 있어요. 누가 나와 있나요? 호일. 그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톰. 그죠? 또 누구 있습니까? 호킨스 얘기하면서 그들 그랬으니까 기억의 그들은 뭐예요? 이 세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비난했다면서 에킨스는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묘사하면서 이들. 그러면 이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누구?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른다고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들이 당연히 에킨스는 아닙니다. 에킨슨이 이들, 스톤헨지에 세운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른다고 주장의 주체가 에킨슨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에킨슨을 비판하면서 이들. 그러면 이들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이 앞에 나와 있는 호일과 톰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호킨스, 색깔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보세요.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이 셋 다라면 호일과 톰의 견해가 누구하고 비슷해야 돼요? 호킨스와 비슷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자고요. 호킨스는 스톤헨지의 모양이 태양과 달에 뭘 나타낸 거? 배열을 나타낸 거. 그 다음에 호일은 뭐라고 했어요? 일종의 연산장치, 계산장치. 그러면 배열을 나타냈다는 것과 계산장치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이 적어도 누구는 들어가지 않아요. 호일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때 디귿에 이들이 가리키는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이 1문단에서 언급한 셋다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리를 한번 보죠. 3문단에 스톤헨지 건설자들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대인과 같은 지능을 가졌다고 해도 과학적 사고와 기술적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누굽니까? 스톤헨지의 건설자들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같은 범주가 되는 건 누구하고 누구예요?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요. 1번 택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뭘 착각한 거예요? 이 디귿에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이 3명 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호킨스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달의 배열을 나타냈다고 얘기한 사람이고 호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라고요? 계산 장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디귿에서 얘기하는 이들의 범주에 적어도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호일 같은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은 1번을 답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지시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은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 시험에만 나오는 유형이에요, 사실은. 내용 전개 순서 문제하고요. 문맥적인 의미도 아니고 이런 이들, 그들, 이것저것 전자, 후자가 가리키는 게 뭐냐를 물어보는 게 우리 이상하게 9급 시험에만 나와요. 고등학교 수능 국어에도 안 나오고요. 7급 피셋도 안 나오고요. 5급 피셋에도 안 나와요. 심지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어 시험인 언어 이해 시험에도
이들이 가리키는 게 뭔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데. 그러니까 현재 국어 교육의 트렌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뭐 고집스럽게 꾸준히 내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까라면 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등 이게 문제화하는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쉬운 문제니까 뭐 이런 문제 하나 해서 우리 점수 높여주는 건 뭐 괜찮죠. 하지만 틀리는 사람도 없다는 게 문제기는 합니다. 이거 거의. 네, 13번 한번 가볼게요. 14쪽입니다. 자, 이번에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빨리 선택지 봐야 되죠. 선택지 봤더니 뭡니까? 아, 너무 편하죠. 온역, 역병, 당독역, 뭡니까? 마진 해가지고요. 딱딱 하나씩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찾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온역 나와 있는 거 보면, 그죠? 일단은, 두 번째 문단에 예를 들어라고 해가지고요. 먼저 뭐에 대한 정보? 역병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 그러면 전염성에 주목해서 붙여진 이름은 아닌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당독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얘는 뭡니까? 역시 고통스럽다는 의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맞네요. 고통스러운 정도에 주목했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아직 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뭐, 역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보죠. 일단, 전염성에 주목한 이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연병이 되는 거죠. 그죠? 연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와 있는 게 마지막 문단. 자, 온역 같은 경우는 이병을 일으키는 뭐, 계절적 원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진이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발진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 콩 또는 삼시 모양인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해가지고요.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네요. 하나씩 딱딱 잡아주고 있고요. 명확하게 작은 따옴표까지 쳐가지고요.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바로 갈게요. 중심 내용이니까 역시 제시문 전체를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1문단 한번 보면 플라톤 얘기를 하면서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제 조절하면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재물과 성적인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죠? 이 두 가지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 케팔로스의 대화를 인용한다라는 얘기가 1문단에 나와 있고요. 그 대화의 내용이 재물이 많으면 남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어 좋고 나이가 많으면 성적 욕망을 쉽게 통제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물론 재물이 적다고 해서 남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통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누구나 이거 두 개 때문에 그죠? 힘들고 괴롭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망 이게 재물이죠. 이거나 성적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망치를 당할 일이 없고 이 지혜는 현재에도 뭐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면 결국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와 뭐를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까? 재물과 성적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같은 것들 택하면 안 돼요. 재물이 많으면서 나이가 많은 자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아니 분명히 재물이 적더라도 뭐예요? 남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성적 욕망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재물이 많아야 되고 나이가 많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죠? 재물 자체나 나이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 재물과 이 욕망을 뭐 해야 된다? 잘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15번 넘어갈게요. 15번. 딴 건 몰라도 재물 많은 건 그래도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죠? 제 친구 중에 정말 옛날부터 친했던 친구, 그러니까 20년 넘었죠.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친구인데, 물론 돈이 많다고 뭐 좋은 친구는 아닌데 이런 거예요.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예전에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왜냐고 묻지 않고 계좌번호 카톡으로 끊고 한 2분 안 됐을 때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락했더니 얘기 됐고 그냥 천천히 갚아. 그리고 갚을 때 밥 한 번 좋은 거 사라 하고 그냥 안 물어요 더 이상.
그죠? 그래서 그 국가 내에서 인식 난다고. 물론 이제 연봉이 20억이 넘으니까 그 정도는 뭐, 근데 암만 그래도 그 정도를 아무한테나 쉽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살 때 힘든 순간이 있을 때 가장 그 사람을 처참하게 만드는 게 돈이거든요. 돈인데 그냥 1,000만 원 그냥 휙 안 물어보고 휙 넣어주고 천천히 갚아? 이러고, 그죠? 의외에도 본인이 그거 그래서 기태에 언제 갚을까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예, 물론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그런 게 가능하기는 한데, 근데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선뜻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뭐죠? 뭐 여기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그러신다면 뭐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겠죠. 여유만 되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돈 빌려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핵심 논지니까 바로 그냥 읽으면 돼요. 보세요. 이게 일치 문제로 나왔으면 되게 까다로웠을 텐데, 그죠? 그냥 주제 묻는 거니까. 그러면 주제는 뭐예요? 화제 벌써 나와 있지 않나요? 판타지와 SF의 뭐 차별성.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제니까 이거는 공통점을 얘기하는 건 주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차별성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낯선과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는 기준을 통해 드러나는데 핵심 논지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결론 유도하면 뭐예요? 결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판타지에서는 뭐가 중심이 된다? 새로운 것이 중요하다. 판타지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 보면 이처럼이라고 앞에 거 가리키면서 뭡니까? SF에서는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낯설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인식에 둘러 끌어들여서 뭐 하는 과정? 재조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것만 읽고서 핵심 논지 잡을 수 있죠. 판타지와 SF의 차별성은 판타지는 새로운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SF는 그 새로운 것을 뭐 하는 거?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휘둘리지 마시고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좀 센스를 발휘해야 되는 게 1번, 2번은요. 모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얘기하고 있어요? 차별성을 얘기하는데 무슨 공통점 모두에 해당하는 걸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예요. 강사들이나 알바생들이 만드는 문제 보면 이런 것에서 답을 택할 수 있게 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건 출제 원리에 어긋납니다. 우리 암만 9급 시험이어도요.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수능 출제 위원급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이 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선지를 구성하지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선생님, 누구 선생님이 만든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되는데요. 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보긴 할 텐데 1번, 2번은 기본적으로 날려야 돼요. 사실은. 왜? 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번 날리고 어차피 3, 4번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보세요. 판타지는 새로운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럼 보세요. 판타지는 새로운 것이 중요한데 이것보다 딴 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걸 부정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어긋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SF는, 그죠? SF는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 SF는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뭐 하는 게 필요하다? 재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4번 봤더니 그대로죠? 판타지는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SF는 뭐하고? 재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결론을 유도하는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도대체 이런 게 공무원 업무 수행과 무슨 관련이 있나 싶겠지만 어떤 공문서나 그 공문들을 봤을 때 그 공문서 전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빠르게 체크해서 전달하고 수행하는 것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런 능력과 관련된 시험이에요. 그죠?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보고할 때 빨리 핵심을 잡아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 한번 가볼게요. 역시 순서 문제고요. 자, 보죠. 얘는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먼저 보고 체크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북방에 사는 매는 덩치가 크고 사냥도 잘한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몽골 고원과 연해주 지역에 사는 매들이 인기가 있었다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은 가, 나, 다 세 개밖에 없는데 선택지에 다 골고루 배분돼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읽어버리죠. 자, 가에서는요. 조선과 일본의 단절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체결되면서 회복됐다는 얘기. 그죠? 그 다음에 끼어있는 대마도 매개로 했고, 그 다음에 외교 무역권 위임받았고 시혜를 베풀어줬고 교린 체계를 유지했다. 그 다음에 나와보니까 일본에서 아이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이 북방의 매. 그러면 이라는 지시 표현이 남아 있으니까 나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방의 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북방의 매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죠? 맨 앞에 주어져 있는 거. 북방에 사는 매 그랬으니까 얘가 1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를 통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한반도와 일본 간의 교류에 매가 중요한 물품이 자리 잡았던 거고,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교류는 뭐였다? 단절되었다. 단절됐다가 가에서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교린책이 유지했는데 이러한 외교 관계, 당연히 가에서 회복된 외교 관계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가 마지막에 가야 되는 거죠. 다가 나 다음이 이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류가 단절됐는데 이러한 외교 관계의 매 교역이 단절됐는데 어떻게 매 교역이 자리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다가요, 나 뒤에 나올 수는 없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정답 확인하시고요. 내용상의 연결고리 잘 잡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런 문제들은 내용상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느낌으로 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죠?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이 문제도 좀 이런 말 국어 선생이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좀 짜치지 않습니까? 이러고 보면 정말 그냥 볼게요. 같은 거 길이 짝지어진 거 그죠? 자, 기억의 전자 뭡니까? 그죠? 뭐예요? 전자는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 그 다음에 후자는 뭡니까? 국문학,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의 전자 보세요. 순국문학과 중국문학인데 전자는 뭐예요? 순국문학. 그 다음에 후자는 뭐예요? 중국문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자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 마지막 문단에 순국문학, 중국문학 얘기하면서 국문으로 된 것은 전자, 순국문학. 그죠? 그 다음에 한문으로 된 것은 후자. 뭡니까? 중국문학 되는 거니까 결국에 딴 건 됐고요. 우리 왜 디귿하고 미음이 순국문학. 그죠? 그 다음에 리을하고 비읍이 뭡니까? 중국문학이 될 텐데 둘 다가 나올 수는 없을 테니까 둘 중에 하나 나온 거 찾으면 되겠죠?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디귿, 미음 아니면 리을, 비읍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도 한번 가보죠. 18번. 계속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왜 이걸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누가 가리키는 거 몰라서 업무에 지장이 생겼나? 그래서 꼭 이 문제를 내주세요.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하다가. 근데 막상 이렇게 해놓고 나서 능력을 측정했는데, 우리 왜 9급 처음에는 서기부잖아요. 서기부가 하는 일들은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어깨너머로 일 배우고, 대민 상담하고 이런 거에서 서기부 때는 이렇게 본인 역량을 펼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죠?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고, 이제 수습 끝나고, 일단 8급 정도, 서기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좀 제대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느낌인 거죠. 자, 18번 한번 볼게요. 얘도요, 첫 번째 문장이 주어져 있어요.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고, 우리 주변에는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한 다음에 나 아니면 난데, 나에서는요, 오남용의 개념 정의를 해주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라에서는 피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아니, 보통 보면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개념 정의가 먼저 나와야 돼요. 걔가 뭔지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나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1, 2번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읽어보죠. 자, 함부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일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가볼게요. 더구나 약물은 내성이 있어서라고 해가지고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추가해주고 있는 패턴이죠. 그러면 뭔가, 그죠? 피해는 점점 커진다. 그랬으니까 가 앞에는 피해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 피해에 더구나라고 추가하는 패턴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라의 피해가 나와 있다는 거 알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인과관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약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설명서를 확인해서 목적에 맞게 자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죠. 자, 오남용은 지나치게 사용하는 일이고 오남용하면 피해를 입는데 더구나 이런 피해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 이 문제점에 대한 적정량 사용이라는 뭘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개념정의나 화제에 대한 문제지기는 맨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글 전체 구조로 봤을 때 보세요.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문제점을 얘기해줘요. 문제점을 얘기하고 해결책을 얘기해 줍니까? 당연히 문제점을 먼저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해결책이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문제점 지적과 해결책 제시라는 일반적인 글의 구조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나라 그 다음에 가다 이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자, 19번 갑니다. 우리 순서 문제가 올해 문제는 아니었지만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는 형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죠? 보세요. 이 문장 봤더니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제 몸을 희생해가며 나라 지키기에 나섰으되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이 이순신의 일기에는 이 표현 잘 보세요. 뚜렷하게 기록된 것이다. 우리 보통 한편에 그래서 뭐뭐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앞에 나온 얘기를 풀어서 한 번 더 얘기할 때 그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투도 알아두세요. 뭐뭐한 것이다 그러면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해 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문장 앞에는 뭐예요? 그죠? 나라 지키기에 나섰으나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이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런데 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인간적 고뇌가 드러났다. 이거는 아무 상관없고 나 쪽에는 어떻습니까? 극심한 심리적 고통이 잘 나타나 있다. 아니 이게 희생해가면서 나라 지키기에 나섰을 때 이름 남기지 못한 이들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도 한번 보면 보통의 인간이었음을 보여준다. 관련 없고요. 이 이후를 보죠. 그뿐만 아니라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과 휘하 장소에서부터 병졸들과 하인 백성들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인데 이순신의 일기에는 뚜렷하게 기록돼 있다는 거니까 이 맥락에서는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도 보시면 역시 가장 적절한 거고요. 그러면 얘도 지문으로 정리를 해보죠. 근데 이 지문 푸시면서 아셨겠지만 역시 이것도 크게 두 범주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어떤 범주요? 다중지능 이론과 뭡니까? 기존 지능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만 이거 볼 때 정확하게 읽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다중지능 이론과 기존 지능 이론이 완전히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일단 나왔으니까 다중지능 이론은 기존 지능 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기존 지능 이론이 그죠? 뭐예요? 언어 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논리 수학 지능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이뿐 아니라 신체와 정서, 대인관계 능력까지 포괄한 총체적 지능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중지능 이론에 이것뿐만 아니라 신체 정서, 대인관계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언어지능이나 논리수학 지능도 이미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총체적 지능으로서 어디에? 다중지능 이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그죠? 언어지능과 논리수학 지능이 기존 지능 이론에와 별개로 포함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주는 어디에다 들어가는 거다? 다중지능 이론에도 들어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왜? 이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포괄, 더하면서 묶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범주가 그죠? 다 다중지능 이론에도 포함되는 범주라는 거. 물론 여기서 추가된 신체정서 대인관계는 기존 지능 이론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중지능 이론은 뇌과학 연구에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좌뇌 능력에만 초점을 둔 기존 지능 검사는 어디에만?
좌뇌의 능력에만 초점을 뒀대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단에서는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들에 따르면 전자는 후자의 하위 영역에 속해 있고요. 전자가 뭡니까? 다중지능 이론은 후자가 뭐예요? 기존 지능 이론의 하위 영역에 속해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그다음에 둘 사이에는 뭐가 있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뭐 할 수 없다? 독립적일 수가 없다. 따라서 다중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중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안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면적인 문장을 보는 게 중요하죠.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일 수도 없고 다중도 아니다. 그러면서 다중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인데 이를테면 다중지능 이론이 설정한 새로운 종류의 지능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기는 어떻다? 어렵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다중지능 이론이 무엇인가 특성, 개념과 특성을 얘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비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걸 겁니다. 그죠? 적절한 거니까 볼게요. 여기서는 선택지 1번 조심해야 돼요. 그죠? 논리 수학 지능은 다중지능 이론의 지능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논리 수학 지능은 어떻게 였었죠? 그죠? 기존 지능 이론인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뿐 아니라 이것까지 해서 다중지능 이론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1번은 다른 범주를 연결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2번 보면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지능. 그러면 보세요.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지능. 다중지능이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어디 나와 있어요? 이 문단에서 이 새로운 종류의 지능이 그죠? 지능 이론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도구가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2번 정도가 그죠? 비판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보면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인간의 우뇌 한번 보세요.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우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보다 좌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에 더 많이 주목한다. 반대리는 범주 연결하고 있으니까 이거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인간의 모든 지능 영역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이유에서 근데 보세요. 상호 독립적이라는 이유에서 분명히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독립적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뒷문장 점검하기 전에 이미 앞부분에서 끝장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진술이 되는 겁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자, 2회 바로 갑니다. 2회. 요거부터는 이제 작년 문제들 쭉 나오는 건데요. 그죠? 유사 문제를 보는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자, 1번도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전부 문제가 너무 성의 없죠. 문제가 너무 성의 없죠. 그죠? 아닌 것을 해놓고서는 자, 아닌 거니까 선택지 먼저 그죠? 저작물 개념과 저작자의 정의, 그 다음에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차이, 그리고 창작자의 태도와 보호 이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저작물 먼저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나와 있어요? 저작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이 1문단의 소재로 나와 있기는 한데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1차적 저작물뿐만이 아니라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번은 어이구 너무 쉽게 풀려서 당황했죠. 그죠? 그다음에 다음 문단 한번 보시면 창작자의 태도라는 거 그죠? 두 번째 문단에서 창작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유적이기는 하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보호 이유라는 거. 아이고. 마지막 문단에 보호하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해가지고요. 뭐 길게 파악할 거 아닙니다. 얘는 바로 넘어가죠.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요. 이거 괜찮죠? 예, 이건 뭐 앞에 사실적인 읽기에서 쉬운 것은 그냥 만에 하나라는 차원에서 쭉쭉 점검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저도 지금 정식 출판하지는 않고 이렇게 PDF로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꼬박꼬박 어쨌든 저작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 제가 여기다가 비밀번호는 걸어놓지 않았어요. 거는 방법 몰라서가 아니라 또 뭐 누군가는 쓰겠죠. 그죠? 예. 얼마 전에 카페에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제 본인이 갑갑해서 다른 선생님의 문제인데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조심스럽게 거기에 대한 답을 달아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확인한 다음에 문제 안 생기게 지웠더라고요. 그죠? 왜냐면은 이게 또 괜히 또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논리 문제였는데 그때 올라왔던 건 문제를 꼬아서 내려다가 출제하면서 실수했겠죠. 뭐 저도 실수하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그런 것 같아요. 강사들이 대부분 본인이 실수하면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하고 정정해주면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수험생들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아닌데? 아니 뭐 실수했을 때 이거 내가 잠깐 잘못 설명했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걷다리고서 저 새끼를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뭐 실수했겠지, 뭐 그냥 수정했으니까 됐어 이러지. 그걸 뭐 난리를 쳐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그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람 살면 실수하죠. 그죠? 안 하면 좋죠. 그죠? 근데 뭐 큰 실수 아니라면 인정하고, 뭐 큰 실수여도 인정해야 되지만 사과하고 빨리빨리 수정하면 되지 않나요? 자, 역시 2번은 중심 내용입니다. 자, 역시 지문 쭉 읽으면 되죠? 뭡니까? 범죄 소설이 지닌 이데올로기의 뿌리. 그러면 범죄 소설은 뭐가 뿌리다? 죽음에 대한 공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뭐였대요? 변화했다. 어떤 시대에 비해서? 당연히 원시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변화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원시 시대와는 다르게 예기치 않은 사고라고 보면서 폭력에 의한 죽음에 몰두하게 되고요. 폭력에 의한 죽음은 결국 살인과 범죄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범죄 소설에서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일종의 뭐가 된다? 탐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범죄 소설의 이데올로기적 뿌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데 기인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 그죠?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죠?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자본주의 이후에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래서 살인과 범죄에 몰두하고 죽음은 탐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 3, 4번 가볍게 걸려보죠. 범죄 소설은 인간 소외와 노동, 지금 핵심은 뭡니까? 범죄 소설과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3번, 원시 사회로부터 이어져온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공포,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뭐했다? 변화했다. 그리고 원시 사회는 죽음을 뭐로?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였다라고 했으니까 원시 사회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보편적 공포가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4번에 죽음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자연스럽게 본 거는 언제예요? 원시 사회니까, 그죠? 얘는 굳이 도식화할 필요도 없죠. 그죠? 세부 내용 점검이 아니라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자, 3번, 4번, 5번 쭉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면 5번까지 할게요. 자, 얘는요,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나와 있네요. 선택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통로라는 것이 신호 전달하는 건지, 그 다음에 통증 느끼지 못했을 때 질병의 발견, 그 다음에 통각신경의 가늘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픈 부위와 관련해서 통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정보를 하나씩 찾아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통점, 통증, 아픈 부위 이런 얘기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자, 몸의 곳곳에 분포한 통점이 자극을 받아서 통각신경을 통해 뇌로 통증 신호를 전달할 때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우리 보세요. 만약에 통점이 자극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통증을 못 느낄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요거 관련되는 정보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통점을 구성하는 세포막에는 통로가 있는데 얘가 다양한 신호를 전달한다. 몇 번이요? 1번 직접 확인되고요. 자, 이 문단 보면 통점의 세포에서 인식한 통증 신호는 통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데 재미있는 건 통각신경이 다른 신경에 비해서 어떻다? 매우 가늘어서 신호를 어떻게 전달한다?
느리게 전달한다. 가늘기 얘기하고 있는 게 3번인데 신호의 전달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드러나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보면 통점이 빽빽히 배치되어야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4번. 그죠? 빽빽해야만 아픈 부위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폐암과 간암 같은 경우는 그죠? 폐와 간에 통점이 거의 없다는 거면 통점이 없다면 통증을 못 느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어디 갔어? 예, 2번처럼 질병의 발견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확인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보죠. 우리 5번까지 보고 여러분들 식사하시러 보내드릴게요. 역시 순서고요. 첫 번째 문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청소년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양극단이 존재하는데 이거 잘 보세요. 표지가 되죠. 첫 번째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시각과 두 번째가 뭐예요?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시각.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주어진 문장에서 크게 두 가지 화제를 다루고 있고요. 보통 화제를 제시하는 순서대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어떤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아이고 정말 편한 게 뭐가 이미 앞에 주어져 있나요? 나가 맨 앞에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전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 하나만으로 축소해버리고 피해자로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국엔 청소년이 피해자라는 얘기고요. 이제 가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시각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앞에 거 가리키고 있는데 이런 시각은 뭘 강조한대요? 비행만을 강조하기에 노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긴다. 근데 얘가 나 다음이 이어지기는 애매하죠. 나는 일하는 청소년을 뭐로 보고 있어요? 피해자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비행만을 강조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로 넘어갈게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 마련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활용,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생활, 진로 탐색 등 노동을 선택하는 복합적인 이유가 삭제돼 버린다. 생활비 마련뿐만 아니라라고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생활비가 나에서 얘기하는 바로 뭡니까? 생계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나 다음에 다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생계비 마련 하나만으로 보다 보니까 생활비 마련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을 삭제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라 봤더니 후자의 시각은 뭐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요거. 그죠?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 당연히 얘가 이어져야겠네요. 학생이 본문을 저버린 그릇된 행위로 본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릇된 행위로 보는 게 바로 뭡니까? 그릇된 행위로 보는 이런 시각이 그릇된 거. 뭐 비행만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 다, 라가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자, 5번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5번까지 보고. 자, 역시요. 순서에 맞게 나열하는 겁니다. 그죠?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한 거. 자, 얘는 순서 문제 중에 좀 까다로워요. 그죠? 좀 까다로워 보이죠? 지금 보니까 가, 나, 다 세 개밖에 없는데요. 가 아니면 다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 자, 비판적인 사고를 수렴적인 사고로 제한할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지고 있고요. 네, 존 듀이는 비판적 사고를 반성적인 사고, 즉 사고에 대한 사고인 메타 사고라고 강조하면서 메타 사고는 주어진 논의 체계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논의 밖의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는 좁은 의미의 수렴적 사고에 해당하지만 거기에만 한정되지 않은 이런 거잖아요. 수렴적 사고로 제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비판적 사고는 수렴적인 사고에 해당하지만 거기에 뭐 되진 않는다, 한정되지는 않는다라는 답을 바로 이 단락 안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나를 가만히 보니까 이러한, 다행스럽죠. 이러한이라고 앞에 가리키면서 뭐? 비판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비판은 비판적 사고를 수렴적 사고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발산적 사고의 창의적 사고를 수렴적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사고라고 전제하는 데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비판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제에 대해서 뭐 곰곰이 생각해 볼 이거 힌트.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제는 뭐예요? 수렴적 사고로 제한하는 거. 두 번째 전제는 뭐예요? 그죠? 그죠? 뭡니까? 발산적 사고의 창의적 사고를 수렴적 사고와는 뭐 무관하다 그러면 지금 나에서 이 전제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제. 그죠? 발산적 사고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전제 점검하는 걸로 나와야 될 거예요. 일단 잡아두시고 그다음에 다 볼게요. 비판적인 사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개념 판단 논증을 평가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데 하지만 비판적인 사고가 수렴적 사고라는 점에서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 부적합하다는 뭐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대요. 그러면서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창의적 능력이 요구되는데 그런데 기존에 주어진 논의체계에만 국한된 비판적 사고는 시대적 요구에 둔감해 보인다. 그럼 보세요. 비판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데 결국 뭐 이러한 비판은 그랬으니까 적어도 뭐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다음에 나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죠? 근데 이렇게만 잡아서 끌어내면은 되게 편할 텐데 다 다음에 나가 이어지는 게 이런 젠장. 아씨 끝까지 추적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다음에 나가 이어지면서 이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전제는 뭐예요? 비판적 사고를 뭐 수렴적인 사고로 제한하는가.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뭐가 돼요? 가가 될 거고.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전제와 관련된 것은요? 이게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전제 뭐가 있어요?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논제에 대한 발상이 전환되기도 하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고 대안적 사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는 뭘 포함한다? 발산적 사고. 두 번째 전제가 뭐예요? 발산적 사고의 창의적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거 점검해야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전제를 생각해 보는 게 여기 마지막 문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글의 흐름을 잡아보면 자 비판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 비판을 그죠? 이 비판은 그죠? 어디에서 발생한다? 수렴적 사고로 제한하는 것과 발상적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전제 수렴적 사고로 정말 제한이 되는가? 두 번째 전제 뭡니까? 정말 발산적인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것인가? 이런 식의 구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여기서 다룰 두 가지, 생각해 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첫 번째에 대한 생각, 두 번째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를테면은 1번, 그 다음에 2번, 그죠? 이 비판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1번과 2번 전제를 따져봐야 된다는 점에서 자, 요거 5번 문제는 생각보다 틀리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었다는 거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좋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그죠? 오늘 과제 연구 나머지 쭉쭉쭉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다녀오십시오. 네.